한지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고급 오피스텔 꼭대기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여전히 차갑고 바쁘게 돌아갔다. 그는 국내 최대 IT 기업의 대표로 성실함과 냉철함, 그리고 무자비한 판단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누구나 그를 부러워했고 그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펜트하우스, 수입차, 명품 시계, 아름답고 세련된 투자 전문가 연인 윤서진까지 모든 것을 가진 남자. 아니,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는 남자. 하지만 그날 아침, 겨울 새벽의 공기처럼 얼어붙은 순간이 그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시청 근처에서 이른 미팅이 있어 평소보다 일찍 차를 몰고 나오던 지우는 서울역 앞 신호에 걸려 멈춰섰다. 차창밖, 유리 너머로 무심코 눈길을 준 그 순간. 그는 멈췄다. 숨이 턱 막혔다. 눈 내리는 서울역 광장 한편, 허름한 천막 아래에서 김은아가 따뜻하지도 않은 손으로 김밥을 말고 있었다. 지우는 눈을 의심했다. 그 여자가 아니길 바랐지만 그 옅은 갈색 머리칼, 다소 굽은 어깨,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경의에는 10년 전 그가 떠나온 바로 그 여인이었다. 차 유리에 입김이 서려 그녀의 모습이 잠시 흐려졌지만 그 곁에 선 소년과 작은 패딩을 껴입고 구석에 앉아 기침하는 소녀는 그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소녀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고 단정하게 잘라낸 머리, 길게 찢어진 눈매는 자신을 빼닮아 있었다. 딸아이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딘지 익숙했다. 작은 입술, 희미한 쌍꺼풀, 그리고 예민한 손끝. 지우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아이들이 내 자식일지도 몰라. 차문을 열고 그들은 향해 다가갔다. 오랜만에 서울역을 밟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너무나도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그의 심장은 어째서인지 더 빨리 뛰었다. 은하야. 김은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지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놀라움도 반가움도 아닌 철저한 무표정이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살려고. 그 말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옆에 있던 소년이 물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은하는 소년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민준아, 그냥 손님이야. 손님 김밥 드릴게요.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한민준. 자신의 성을 가진 소년. 그제야 확신이 들었다. 너, 이름이 민준이니?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에요. 그 순간 안쪽에 앉아있던 소녀가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은하는 황급히 안쪽으로 달려가 소녀의 등을 두드렸다. 예린아,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자. 지우는 그제야 소녀의 이름도 들었다. 한예린. 이름에 한이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아이들, 내 아이들이야? 은하는 그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건 알아서 뭐 하려고. 당신은 이미 떠났잖아. 배 속에 있던 아이도 몰랐잖아. 지우는 말을 잃었다.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회사를 창업하겠다고 결심하던 날, 은하는 임신 7개월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 가족이 아닌 성공을. 나, 미안해. 그 말은 너무 늦은 사과였다. 너무 쉽게 말할 수 있는 말, 하지만 받는 사람에겐 너무나 무겁게 들릴 수 있는 말.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이 대신 말을 이었다. 엄마, 우리 추워. 집에 가자. 예리는 다시 기침하며 은하의 품에 안겼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지우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뭐 필요한 건 없어? 은하는 차갑게 말했다. 우린 당신 도움이 필요 없어. 당신이 있었더라면 애들이 이렇게 아프지 않았겠지.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정확히 심장을 찔렀다. 그 순간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운전기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늦겠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겨우 발걸음을 돌렸다. 차에 올라탄 뒤에도 유리창에 비친 예린의 마른 손, 민준의 짧은 눈빛, 그리고 은하의 무표정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지우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쌓아온 성공이 무엇을 잃고 얻은 것인지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서울역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한지우는 그날 하루 종일 단 한순간도 집중할 수 없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빌딩 숲도, 경쾌하게 오르던 회사주가 그래프도, 심지어 몇 달 동안 준비해온 대규모 투자 미팅조차도 모두 흐릿하게 보였다. 머릿속엔 오직 한 장면만 반복됐다. 은하의 거칠게 트인 손등, 민준의 차갑지만 어른스러운 눈빛, 예린의 파랗게 질린 입술과 거친 숨소리. 그 아이들이 정말로 자신의 아이들일까? 10년 전에 자신이 버리고 떠난 그 가정의 마지막 조각들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일까? 지우는 결국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차는 강남대로를 벗어나 구로구 쪽으로 향했다. 가로등조차 드문드문한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 사이. 그는 탐정사무소 앞에서 차를 멈춰 세웠다. 탐정은 약간 놀란 듯 자리를 고쳐 앉았지만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김은하라는 사람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소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 민준과 예린. 전부 조사해주세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CEO들이 전 부인을 뒤쫓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우의 얼굴은 복잡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미련이 아니라 무언가 죄책감에 더 가까운 표정이었다. 3일 뒤, 지우는 다시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탐정은 두툼하지 않은,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담아낸 서류철을 꺼내놓았다. 대표님, 결과 나왔습니다. 첫 장에는 오래된 반지하 주택 사진이 실려 있었다. 창문 절반이 땅속에 묻혀 있었고 유리창은 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김은하 씨는 구로구 반지하에서 두 자녀와 거주 중입니다. 보증금 500, 월세 35만 원. 생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넘기기도 전에 이미 속이 저릿해졌다. 하지만 탐정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새벽 3시 기상, 김밥 준비 후 6시에 서울역 출근. 오전 10시부터는 신림동 중국집에서 설거지. 오후 6시부터는 강남 오피스텔 청소. 하루 평균 15시간 노동입니다.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가 서명해 수천억 투자를 움직이던 그 시간. 은하는 기름때 묻은 접시를 닦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직원들의 성과 발표를 듣던 시간. 예린은 작은 방에서 약을 삼키고 있었겠지. 다음 페이지에는 통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잔고 28만 3,400원. 지우는 손끝을 떨었다. 아이들 상태는요? 지우는 어렵게 물었다. 탐정은 잠시 멈칫하며 한 장의 진단서를 꺼냈다. 막내딸 예린 양은 선천성 심장판막 질환. 수술비는 대략 3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약으로 버텨온 것 같습니다. 그 한 문장은 칼날처럼 지우 가슴에 박혔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탐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김은하 씨가 과거 남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흔적이 있습니다. 연락이요? 탐정은 서류철 중간에 꽂힌 문서 다발을 꺼내 지우 앞으로 밀었다. 그곳엔 일렬로 나열된 날짜와 메시지 기록들이 있었다. 2019년 3월 14일. 지우 씨, 예린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연락 부탁드려요. 2019년 4월 2일.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019년 5월 21일. 민준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우리 정말 힘들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 둘. 문자 메시지는 86개가 넘었다. 전화 시도 기록도 20번 이상 있었다. 하지만 지우의 휴대폰에는
그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문자들, 나는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지우는 중얼거렸다. 탐정은 단단히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가 대표님 번호에서 이 번호들을 차단한 흔적이 있습니다. 지우는 더욱 얼어붙었다. 혹시 누굽니까? 탐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윤서진이라는 분이 대표님 비서실 쪽에 연락해 대표님이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연락들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윤서진. 그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던 여자. 그의 일과 삶을 완벽하게 정리해준다고 믿었던 여자. 그녀가 10년 만에 유일하게 남편에게 도움을 청한 전 부인의 마지막 구조 신호를 모두 삭제했다는 사실이 지우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곧바로 서진의 사무실로 향했다. 서진은 여전히 세련된 차림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를 보자 미소 지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서류철을 그녀 책상 위에 던졌다. 서진은 한 장씩 넘기다가 문자 내용이 눈에 들어오자 표정이 굳었다. 이걸 왜 여기서 봐? 지우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너였어? 잠시 침묵. 서진은 결국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그래, 내가 했어. 당신이 흔들릴까봐, 그 여자가 다시 당신 인생에 끼어들까봐. 애가 아픈데도? 그건 몰랐어. 거짓이었다. 지우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이제 끝이야. 서진은 비웃듯 말했다. 그래. 하지만 기억해. 김은아는 이미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어. 애들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그 집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등을 돌려 사무실을 나왔다. 문 밖 복도는 길었고 창밖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차갑고 멀어 보였다. 한지우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성공 뒤에 누가 울고 있었는지, 10년 동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비로소 직면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과거로부터도, 죄책감으로부터도, 그리고 무엇보다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로부터.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그러나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한지우의 마음이었다. 그는 자책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이제서야 알게 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졌다는 사실이 그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며칠 후,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시 김은아가 사는 반지하 주택을 찾았다. 골목 끝에 위치한 허름한 철문 앞에 서서 그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이 집에서 지난 10년 동안 그가 없었던 날들, 그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민준이었다. 민준은 아버지를 알아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의 눈엔 반가움도 호기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만이 깃들어 있었다. 왜 왔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다. 너희 어머니 좀 뵙고 싶어서. 민주는 문을 닫지도 열어주지도 않았다. 그저 서서 지우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이거 기억나요?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민주는 휴대폰 화면을 켜더니 문자함을 여러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메시지 발신. 아빠, 엄마가 쓰러졌어요. 병원 가야 해요. 제발. 아빠, 예린이 많이 아파요. 학교도 못 가요. 아빠, 우리한테는 한 번도 안 와요? 메시지 상태, 전송 실패, 수신자 없음. 민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여주며 낮게 말했다. 이거 내가 8살 때부터 보낸 거예요. 12살 때까지 보냈고 그 이후론 안 보냈어요.
보내봤자 안 보이니까 필요 없더라고요.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서서히 식어 내려가듯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주는 한 발짝 다가섰다. 엄마는 안 불쌍해요. 왜냐면 스스로 다 해냈으니까. 근데 예린이는 달라요. 그 애는 아빠가 뭔지, 가족이 뭔지도 몰라요. 그 순간 안쪽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문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틈 사이로 보인 건 작은 체구에 담요를 덮은 채 숨을 몰아쉬는 예린이었다. 지우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예린이, 괜찮니? 하지만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웅크린 채 기침을 멈추려 애쓰고 있었다. 은하가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하고는 급히 예린을 안아 들고 거실 소파에 눕혔다. 예린아, 조금만 참자. 곧 나아질 거야. 지우는 무작정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민준이 그를 막아섰다. 이제 와서 왜요? 그 질문 앞에서 지우는 멈칫했다. 정말로 왜 이제야 왔을까? 10년 전 그는 어떤 마음으로 문을 닫았을까? 그 순간 예린이 다시 한번 심하게 기침하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은하가 황급히 휴대폰을 들어 119에 전화했다. 예린이, 호흡이 불규칙해요. 가슴을 잡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몇 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은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다. 지우는 옆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아무 자격도 없었다. 민준의 말처럼 그는 이미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었으니까. 구급대원이 도착해 예린을 들것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은하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탔다. 민준도 따라 올라탔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구급대원에게 물었다. 저도 같이 탈 수 있을까요?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가족만 탈 수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병원 규정이 아니었다. 그녀가 내리는 감정의 판결이었다. 그렇게 지우는 구급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다시 선택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병원에 도착한 지우는 접수처에서 상황을 듣고 수술비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했다.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선천성 심장판막 이상으로 수술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위해서는 선납금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은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지갑을 꺼내 들었지만 안에는 잔돈 몇 장뿐이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말했다. 엄마, 나 학교 안 다녀도 돼. 당장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할게. 돈 모아서. 안 돼. 은하가 울먹이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너까지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지우가 조용히 다가와 병원 데스크에 카드를 내밀었다.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수술 진행해 주세요. 은하가 돌아섰다. 두 눈은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지금 이러는 이유가 뭐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내가 너무 늦은 거 안다. 하지만 제발 예린이만큼은 살게 해줘. 은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한 번만이다. 단 한 번만. 그 아이 살리는 데까지만 받아들일게. 그날 밤 예린은 수술실로 들어갔다. 지우는 복도에 홀로 남아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신이라는 존재에게 무언가를 빌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무릎을 꿇는 자신을 보았다. 그 아이가 단 한 번이라도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도록. 한지우는 수술실 앞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의료진의 발소리, 기계음, 그리고 간헐적인 병원 방송이 마치 그의 숨소리를 따라잡는 듯 무겁게 울려 퍼졌다. 예린이 수술실로 들어간 지 3시간째.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느리게 흘렀다. 창밖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지우의 두 손은 차가운 무릎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괜찮다고 말해줘. 지우는 속으로 되뇌었다. 과거 어떤 순간에도 신을 찾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간절히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었다.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은하와 민준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움켜쥐었고 은하는 팔짱을 낀 채 복도를 응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담당이가 다급히 걸어 나왔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은하가 얼른 일어섰다. 네, 저예요. 무슨 일이죠? 의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환자 심장이 수술 중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현재 제세동으로 다시 박동은 돌아왔지만 판막이 생각보다 심하게 손상돼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어렵고 새로운 생체 조직 대체술을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수술은 리스크가 높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은하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위험한 건가요? 아이의 상태가 약하기 때문에 성공률은 60%입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은하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흔들었다. 잠시만요. 결정할 시간을 주세요. 그때였다. 뒤에 앉아있던 지우가 일어섰다.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의사와 은하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요? 지우는 다시 한번 말했다. 제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은하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당신은 아무 자격도 없어. 당신은 예린이를 단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이름을 불러준 적도 없다고. 지우는 가만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아. 난 자격 없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도망치면 나는 평생 아버지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도 없게 될 거야. 은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의사를 향해 다시 말했다. 동의합니다. 생체 조직 대체술 진행해주세요. 제 이름으로 서명하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서를 내밀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한지우 보호자. 의사가 수술실로 다시 들어가자 복도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은하는 벽에 기대어 앉았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우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떤 사과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곁에 있으려 했다. 그리고 다시 2시간이 흘렀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문이 열렸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이는 지금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고비는 넘겼어요. 은하는 순간 눈을 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민주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조용히 일어섰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예린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다. 의사와 간호사가 보호자를 불렀고 은하가 먼저 들어갔다. 지우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뒤 은하가 나왔다. 짧게 말했다. 들어가 봐, 예린이가 찾았어. 지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곧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예린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줄과 주사바늘이 팔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맑고 또렷했다. 지우가 다가가자 예린은 조용히 속삭였다. 아저씨. 지우는 가슴이 아려왔다. 그래, 아저씨야. 괜찮아.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아저씨가 도와줬대요. 고마워. 지우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이 그의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예린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 혹시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응, 아빠야. 예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작은 입술이 떨리며
마침내 그녀는 말했다. 아빠. 그 단어 하나가 10년의 시간을 뚫고 지우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그리고 너무 늦게.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은하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10년의 고통이 그 순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한예린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병원 복도에 드리워졌던 긴장과 공포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그녀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예전처럼 기침을 연달아 하거나 호흡에 고통을 느끼는 일은 줄어들었다. 그 작은 가슴 안에서 제대로 뛸 수 없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박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심장 소리는 한지우에게도 새로운 삶의 리듬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지우는 병실 한쪽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서 밤을 지새우며 예린이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아이가 조금만 꿈틀거리면 눈을 뜨고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며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아빠의 일상을 하나씩 배워갔다. 처음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던 민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지우가 준비해온 수학 문제집을 받아들고 가끔은 함께 문제를 풀기도 했다. 이 문제, 옛날에는 엄마랑 풀었는데 이젠 둘 다 못 풀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하자 지우도 같이 웃었다. 아빠도 수학은 약해. 우리 같이 공부하자. 그 짧은 대화 속엔 10년간 놓쳐버린 시간들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다. 한편 은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지우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의 진심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이제 뭐 할 건데요? 어느 날 병실 복도에서 은하가 조용히 물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원하면 예린이 곁에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멀리서라도.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 후 몇 달 동안 지우는 말없이 곁을 지켰다. 병원비를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린이 회복 후 학교에 복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고 민준이의 입시를 위해 과외 선생님을 연결해 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은하에게 조심스럽게 집 열쇠 하나를 내밀었다. 성수동의 작은 아파트야. 이 집은 4명의 이름으로 된 거야. 소유권도 나눴고 명의도 아이들 앞으로 되어 있어.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내가 아이들과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해. 은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열쇠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진심으로.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책임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그를 또 한 번 무너뜨렸다. 대표님,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초기 단계지만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으니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은 냉정하고 분명했다. 지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가 이제 막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려는 찰나. 삶은 다시 그에게 선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치료를 시작했다. 주변엔 말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은하에게도. 그 대신 그는 매일 밤 노트북에 일기를 썼다. 그날 민준이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예린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은하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 주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썼다. 민준아, 예린아, 아빠는 너무 늦게 돌아와서 너희 인생의 절반을 함께하지 못했어. 그래도 남은 시간은 전부 너희와 함께하고 싶었단다. 혹시라도 아빠가 곁에 없게 되더라도 기억해줘. 아빠는 마지막까지 너희 곁에 있고 싶었다는 걸. 1년 후, 민주는 대학에 합격했고 예린은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고도 운동장을 뛰어다녔다. 은하는 여전히 김밥을 말고 있었지만 이번엔 작은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가족 넷은 여의도의 벚꽃길을 함께 걸었다. 예린이 앞에서 달리며 소리쳤다. 아빠, 나 잡아봐요.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쫓았다. 민준도 뒤에서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듯했다. 그날 밤 민준은 지우가 남긴 노트북을 우연히 열어보았다. 그곳엔 빼곡히 적힌 하루하루의 기록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빠, 우리 기억할게요. 당신이 돌아온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가족이었어요. 창밖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한 가족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